코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가장 또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 이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함께해 주신 분 계십니다.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연 변호사,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강하게 펼쳐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광풍이라고 불렸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나 또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징후가 포착되면서 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은 저희가 다른 이슈 없이요, 세 분과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오늘의 안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규제 나선 금융당국의 시장은 폭풍 전야, 앞으로의 향방은 이란 주제입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 오갈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실 주제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이야기 왜 나오게 되는지 개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센터장님,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한번 이야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일단은 지금 이 제목에서 보듯이 제일 문제시 되는 건 역시 폭풍 전야나 뭐 굉장히 큰 재앙 수준의 무엇인가가 다가올 것처럼 표현되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들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발단이 된 건 A 거래소의 이 입금 계좌이죠. 네. 이제 벌집 계좌라고 소위 부르는 건데, 이제 이 계좌가 단순히 벌집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정지됐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제 정지하게 됐다라는 공지사항이 떴었는데, 네. 이 또한 아직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정지된 건 맞는데, 이제 이와 관계돼 있는 기업은행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그런 사실을 통보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 네. 이제 이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 확인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거에 이어서 이제 2개 거래소 정도가 또 다시 통보를 받고, 네. 이제 어떤 거래소는 정지 절차에 이제 정지 정찰 들어갔고, 이제 가처분 통해서 아직 이제 서비스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나 이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네. 아직은 입금 계좌에 대한 문제 지적이지 전체 서비스의 정지나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폭풍 전야나 굉장히 큰 문제가 당장 도래할 것으로 표현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순 벌집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이 입금 계좌를 정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회수하는 절차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안건이 되는 것의 개요라고 한다면 네. 아직 그 시장 이 투자자분들이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일부분, 그러니까 극히 이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전체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또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할까 참 집중을 해서 또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요, 그럼 금융당국의 지금 모습이 기존에 발의가 됐던 일명 특금법이라고 하죠. 이 개정안을 앞세워서 암호화폐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 잠잠했던 정부가 이렇게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 어떻게 또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연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폭풍 전야라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네. 특검법이 작년 3월에 발의가 되었고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었고,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열렸던 제1소위 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제1소위가 이제 금융과 국가보훈처 소관회의입니다. 그걸 네.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법안으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아직 제1소위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발의도 안 됐고, 발의는 작년 이전 2018년 3월에 됐고요. 네. 그리고 통과는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오보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논의가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네. 향후에 이제 뭐 재윤경 위원이 아마 발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이제 네. 벌집 계좌에 대해서 앞으로 법안을 이 벌집 계좌만으로 닫을 것이라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후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벌집 계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폭풍 전야라는 표현은 조금 업계를 너무 긴장시키는 그런 다소 어찌 보면 오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염려스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특근법이 뭐 통과도 안 된 상황이다. 이건 팩트인 거죠. 예, 특검법이 통과도 안 됐고요. 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2018년 3월에 이제 발의가 됐던 특검법은 네. 벌집 계좌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어떤 신고 의무나 관리 감독 의무가 좀 강화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벌집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발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금방 이렇게 통과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폭풍전야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좀 오버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은행이죠. 은행의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 일체에 대해서 책임 또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은행에 대해서 책임이 권리가 부여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네네. 이제 금융감독 이제 금융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소에서 이제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기타 부정적인 사용에 의해서 네. 이러이러한 리스크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네. 그 은행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내용이 네.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은행에게 관리 감독 권한을 주게 되는 건데 이런 것 자체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규율을 하면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법안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금융 당국하고의 권리 의무 관계가 설정이 되면 네. 그거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래소를 규율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금융기관에 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와 금융당국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반해서 또 다른 하나의 중간기관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이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냥 사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그 사기업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 기관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행정소송이나 네. 그 헌법소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투는 태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사기업과의 관계는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일단 사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쵸. 사적 자체의 원칙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 때문에 좀 허용 범위가 넓은 반면에 네. 만약에 이제 정부 기관이 되면은 법치주의나 엄격하게 이제 공권력의 행사와 그 규율을 받는 이제 사인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비용 문제도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은행이 만약에 그런 이제 권리와 책임을 만약에 갖는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크 있는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에 아예 계좌를 내주지도 않고 회수하고 끝낼 것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법안의 취지대로 거래소와의 거래 일체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솔루션에 대한 거, 관리 인원에 대한 거 이러저러한 근데 그 비용을 정부에서 권한을 주고 비용을 부담시키진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 비용은 거래소에게 다시 전가될 텐데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이제 투자자에게 또 전가될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냐 아니냐는 그렇게 볼 시각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 이제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을 관리 감독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한번 짚어봐야 할게요. 금융당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좀 숨은 의도는 있지 않을까도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또 되실 것 같은데 박주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금융 당국은 뭐 초재 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래소 업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금융 상품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말을 했던 것만큼 네. 그 이후에도 기존의 태도가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소 자체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악의 축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나 상당히 많은 법률 감각이 형성되었으면 이에 대한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되고 법률도 빨리 마련돼야 되는데 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업계나 이 분야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거래소 측의 입장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좀 다가올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융당국의 속내를 좀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나요? 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이 분위기가 마치 정부에서 규제가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희 거래소들의 대표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징후를 이제 크게 느낄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여태까지 이상한 입출금 기록이 있다든지 네. 또는 기존의 암호화폐 취급하는 이제 거래소뿐만 아니라 법인들은 은행의 레귤러한 감사를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네. 체크리스트도 항상 작성을 하고 원하는 자료들을 항상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뭐 크게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기사들에 많이 나온 상황들을 보면요. 이미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이 있더라고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이처럼 한 4가지 거래소가 좀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누군가가 의도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반사이익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거래소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습니다만 한 250에서 300개 사이의 거래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거래소에 만약에 이런 조치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법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안 발의조차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 속도가 나서 벌집 계좌만으로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200개가 넘는 거래소의 모든 트래픽이 4개 거래소로 집중될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어딘가에는 입출금을 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그쵸. 네네.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래픽이 다시 소수,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정도의 거래소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사실 이 트래픽 때문에 거래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4개 거래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이게 나중에 상황이고. 풀어진다고 해서 다시 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자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그쪽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근데 일본의 사례처럼 이제 처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신고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2년 전 정도죠. 그때부터 해서 15개 거래소에 허가제를 운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허가제에 이제 스펙이 돼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 앞으로 벌집 계좌 이러이러한 부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정보보호 인증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 외에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유예 기간은 몇 개월 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분명히 이건 시장 정화 작용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지금 벌집 계좌만으로 이런 게 단속이 되고 그 단속되는 경우도 어떤 이상 징후가 있거나 자금 세탁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을 시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바꿔서 해석하자면 누구나 거래소를 하고 법인 계좌로 일단 벌집 계좌로 거래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우리가 단속하겠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지금 거래소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일단 오픈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인터넷에 보면 그런 스팸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연에 이제 사전에 방지하려면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4개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네. 4개 거래소에만 실명 계좌를 열어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4개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열 이유가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공통된 업계의 그 평에 따르면은 네. 결국 4개 거래소는 먼저 실명 계좌를 받았기 때문에 열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건전한 거래소들도 많은데 그 건전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실명 계좌를 받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네.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이 업계를 차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금융기관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였다고 하면은 평등권 위반으로 이제 뭐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네.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집 계좌만으로 막는다. 저는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로 금지를 하는 거는 이미 상당히 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된 입장에서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네. 법이란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바로 벌집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닫아버린다. 이거는 기존에 이걸 믿고 형성된 이제 사회 현상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거래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가 법률이 그렇게 무식하게 그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부칙의 시행령을 부칙의 시행 기간을 한 예.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정상이라 아마 네.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렇게 벌집 계좌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사실 정부가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 제도나 보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그 거래소에 대해서 실명 계좌를 열어주는 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고 그 기사도 폭풍전야라는 그런 좀 다소 긴장을 두려울 만큼 긴장스러운 그런 기사가 서여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특정 뭐 예를 들면 자본금 같은 것도 중요하고 네. 보안 조치라든지 뭐 ISMS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 보호 조치 어떤 거래소 뭐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네. 충분한 어떤 보험 제도를 두고 있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거래소를 통과시켜주고 허용을 하고 또 실명 계좌를 열어줬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형평성 문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신진욱 대표님은 이 형평성 문제가 현재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4개 업체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쭉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지나고 이 과정 내에서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실제로 이제 은행에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이제 진행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아쉽고요. 하지만 이런 게 지금 폭풍 전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다면 다시 또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저희는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들을 좀 듣다 보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좀 이런 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또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ISMS 같은 보안 인증 체계가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벌집 계좌 회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과거의 사건과도 좀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제 해커들이 단순한 개인 정보를 털지 않아요. 네. 이제 해커의 주된 대상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왜냐하면 털기만 하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허니팟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해킹하는 사람들과 짜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정보보호 인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보안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정보보호 인증의 핵심은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사용자 개인 정보이든 또 거래 기록이든 어떤 기타 여타의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정보들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자고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은 어떤 관리 체계 하에서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고 누구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체계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내놨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정보보호 인증은 기본적인 스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제 벌집 계좌 여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ISMS라든지 다양한 요건들을 그 거래소에 이제 실명 계좌를 열어주는 요건으로 예.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이제 수많은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고 네. 그 난립하면서 벌집 계좌를 통해서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서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벌집 계좌를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예. 이제 실명 계좌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그 요건을 좀 강화하면서 그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바꾸면은 좀 거래소 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 있긴 합니다. 좀 난입하고 있는 이런 이제 거래소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특근법 관련해서요,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투자자들이 네. 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거래소 자체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인 경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 심지어는 그 입금 주체도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거래소의 행포에 그냥 무작정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청와대 신문고라든지 뭐 검경이라든지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특검법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서 일정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을 두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난립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블록체인 생태계가 처음에 그 기대감처럼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신 신진욱 대표님께서는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향방을 또 보이실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이제 뭐 200여 개 이상 있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거래소가 있는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 음지에서 그 거래소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지금 이런 기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를 이제 많이 했고 네. 그 과정 내에서 저희가 이제 유저들한테 최대한 이제 피해가 없는 그리고 절대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 과정 내에서 이제 정리될 곳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향방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될지 안 될지 또 발의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시행령이 될지는 이제 그 실제 벌어졌을 때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개가 넘는 거래소라는 건 아까 지금 이제 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법에서 또는 정부기관에서 어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래소가 새로 생겨서 그 음지나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코인이 우리 이제 뭐 거래소 코인이든 아니면 자기 이제 협의가 된 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네. 우리가 다뤘지만 금전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갈취하는 이런 거래소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래소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 이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피해자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게 네. 약간의 순서의 문제 또는 방식의 문제, 개념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게 다듬어져 나가면서는 그런 투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던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내비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리안 블록체인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그리고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연 변호사 나오셔서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